작년 늦가을 한 할머니께서 떨리는 두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6.2mm였고 당화혈색소는 9.3이었습니다. 이 두 수치는 어떤 의사라도 쉽게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그분은 71살 서울에 거주하는 은퇴교사였고 옆에 앉아있던 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식사도 조심하는데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만 드렸습니다. 집 아래에 있는 재래시장에 가보시면 둥글고 초록색이며 값이 저렴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채소가 하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본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사본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몸에서 부족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바로 콜라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콜라비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경우 식후 혈당의 변동폭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약 30% 가까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당뇨 환자는 상당히 많으며 그중 약 70%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식탁 위에 빠져있는 한 가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김준호이며 만성질환 관리를 해온 지 28년이 된 임상희입니다. 오늘 저는 콜라비가 혈당에 작용하는 과학적인 원리와 효과를 높여주는 4가지 조합, 그리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3가지 잘못된 섭취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혈당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꼭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소화기 내과 진료를 해온 지 벌써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건강의 후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약에만 맡긴 채 매일 오가는 재래시장 속에 숨어있는 가장 단순한 해답을 놓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건강을 보조적으로 개선하는 식습관일 뿐 현재 받고 계신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식단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콜라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저 평범한 채소 아닌가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강북구에서 오신 73살의 박성호 어르신을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퇴한 회계사였던 그분은 진료를 받을 때마다 관절 통증이 거의 없고 혈당과 혈지 수치도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표정이 밝고 기력이 넘쳤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평소 식습관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특별한 것은 없고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콜라비를 사서 생으로 무쳐 먹은 지 거의 20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관련 논문과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고 처음 확인한 데이터에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콜라비가 속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체내 소화 과정에서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800명이 넘는 대상자를 5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는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30%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라는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콜라비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도 복부 지방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체내에서 여분의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콜라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마치 촘촘한 그물처럼 작용하여 지방이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뼈 건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을 보충하려고 하면 우유나 보충제를 떠올리지만 콜라비 100g에 들어있는 칼슘 함량은 같은 양의 우유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콜라비에는 천연 비타민 K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중장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100g당 약 60mg에서 80mg 정도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백혈구 생성에 관여하고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만약 콜라비를 오랜 시간 가열하게 되면 이 영양소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채소는 먹고 나면 혈당이 금세 치솟는데 어떤 채소는 먹어도 거의 변화가 없는 이유 말입니다. 그 답은 바로 당지수라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의 당지수는 약 83 정도이고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약 85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혈관 속으로 당이 들어가는 속도가 마치 갑자기 수문을 열어버린 것처럼 빠르게 쏟아져 들어가고 그 뒤를 인슐린이 급하게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콜라비 100g을 섭취했을 때 혈당에 미치는 실제 부담은 환산해보면 겨우 2.1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같은 양의 쌀밥은 이 수치가 30을 훌쩍 넘습니다. 콜라비에는 100g당 약 5g에 가까운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섬유질이 장에서 하는 역할을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마치 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속도 단속 장치처럼 당이 빠르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줄을 서서 천천히 이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비를 섭취한 뒤에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하고 안정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라색 콜라비가 일반 녹색 콜라비보다 혈당 조절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추가로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차이는 약 20%에서 25% 사이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녹색과 보라색 콜라비가 함께 놓여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보라색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산 중구에 거주하시던 67세의 이정훈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셨던 분이었는데 아드님이 모시고 병원에 오신 날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버지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립니다. 약도 꾸준히 드셨는데 높을 때는 14까지 올라갑니다. 가족들이 너무 걱정입니다. 저는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아침에는 죽과 김치, 점심에는 흰쌀밥과 고기 반찬, 저녁에는 국수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에서 일부 탄수화물을 콜라비 100g으로 바꿔보시고
딱 2주만 유지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에 이정훈 어르신께서 전화하셔서 식후 혈당이 13 이상에서 10 이하로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이 줄어들었고 발가락 저림도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따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혼자 걸으러 나가신다고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에서 당화혈색소 수치는 거의 0.7%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저는 약을 바꾸지도 않았고 용량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 재료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습관이 가진 힘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몸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식단 조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일 뿐이며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혈당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콜라비를 꾸준히 드셔도 어떤 분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어떤 분은 두세 달을 드셔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콜라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먹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 조합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콜라비와 강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전통약용 식물연구 보고서에서도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이 강력한 한겸작용을 가진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겸이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중장년 질환은 만성염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관절 통증도 염증이고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것 역시 염증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심혈관 문제와 기억력 저하까지도 모두 만성염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만성염증은 집안에 쌓여있는 미세한 먼지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건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황은 그 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도구와 같습니다. 콜라비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강황을 함께 섭취하면 한겸 효과가 서로 더해져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거주하시던 62살의 이민수 어르신은 무릎과 어깨 통증으로 3년 넘게 불편을 겪고 계셨는데 매일 저녁 콜라비를 생으로 무쳐 드시면서 여기에 소량의 강황 가루를 더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주 후 그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콜라비를 가늘게 썰어 소금을 약간 뿌려 수분을 빼고 여기에 강황을 한 스푼 정도 넣은 뒤 참기름과 식초를 더해 골고루 섞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이 없으면 체내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몇 방울의 참기름은 단순한 풍미가 아니라 영양을 몸에 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콜라비와 마늘입니다. 콜라비가 바탕이라면 마늘은 그 위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는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콜라비 자체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늘은 다진 후 최소한 10분 정도 두어야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바로 조리하면 열에 의해 성분이 파괴되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마늘을 준비해두고 그 다음 콜라비를 손질한 뒤 마지막에 마늘을 넣는 순서를 지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조합은 콜라비와 올리브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에 기름을 넣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흔한 오해입니다. 콜라비에 들어있는 비타민 K와 여러 항산화 성분은 모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되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만약 지방이 없다면 이 영양소들은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어렵게 신선한 콜라비를 구해놓고도 기름을 넣지 않아 영양의 절반 이상을 놓친다면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입니다. 저온 압착 방식의 올리브유를 한두 스푼 정도만 더해도 열량 부담 없이 영양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콜라비와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특히 63 이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매년 약 1%에서 2%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낙상과 골절 위험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콜라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단백질 함량은 낮기 때문에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은 도구만 있고 재료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부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부담 없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식물성 성분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닭가슴살 역시 지방이 적고 소화가 쉬워 중장년층에게 적합합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간단한 식단은 콜라비를 채 썰어 닭가슴살과 함께 섞고 올리브유와 강황을 더한 뒤 미리 준비해둔 마늘을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한 접시에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조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반드시 잠시 멈추고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3가지 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벽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를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은 단순히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은 콜라비와 신선한 해산물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콜라비를 채 썰어 새우나 오징어와 함께 무쳐 먹는 경우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신선하고 영양도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콜라비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해산물에 포함된 동물성 단백질과 활성 미네랄과 만나면 장내에서 강한 발효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심한 복부 팽만 복통, 심지어 지속적인 설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인천에 거주하시던 58세 최영수 어르신은 모임에서 콜라비와 생새우를 함께 드신 뒤 그날 밤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처치를 받아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경험은 저에게 매우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콜라비와 해산물은 절대 같은 식사에서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2가지를 모두 드시고 싶다면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콜라비와 우유 또는 유제품입니다. 최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콜라비 샐러드에 요거트를 곁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큼하고 영양도 좋아 보이지만 소화기 관점에서는 매우 잘못된 조합입니다. 콜라비의 식이섬유는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우유 속 단백질과 지방을 감싸버립니다. 이로 인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채 위장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식후에 느껴지는 답답함과 더부룩함이며 심한 경우 상복부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영양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성인의 상당수가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조합은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모두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식사 시간을 나누십시오.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드러운 맛을 원하신다면 두유가 더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콜라비와 산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오렌지, 귤, 레몬, 파인애플과 같은 과일을 콜라비와 함께 섞어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색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 보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조합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일에는 구연산과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콜라비의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될 경우 위장 내에서 강한 산성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위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불편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에서 오신 63살의 김영호 어르신은 이러한 샐러드를 몇 차례 드신 후 속쓰림 증상이 심해져 3주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방법은 역시 동일합니다. 두 가지 모두 좋은 음식이지만 같은 식사에서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을 먼저 드셨다면 최소 2시간 후에 콜라비를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채소와 과일을 한 번에 섞어 드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정보 하나가 불필요한 고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본인이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 환자분들 10분 중 9분은 적어도 3가지 이상 해당되셨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음식일수록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섭취량을 늘린다고 해서 흡수와 활용이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노원구에 사시는 65세의 김영철 어르신은 콜라비가 혈당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날 저녁에 거의 600g 가까이를 한 번에 드셨습니다. 그날 밤 복부 팽만과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다음날 전화로 실망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콜라비를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콜라비가 아니라 적응 과정이었습니다. 평소에 많이 드시지 않던 분들은 장이 새로운 식품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첫 주에는 하루 50g 정도로 시작하고 이상이 없다면 둘째 주에는 100g으로 늘리며 장기적으로는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를 2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잎을 버리고 뿌리 부분만 드시는 경우입니다. 사실 콜라비 잎에는 비타민C와 미네랄이 뿌리보다 2배에서 3배 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잎을 버리는 것은 마치 집을 사놓고 거실만 쓰고 방과 서재를 비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잎이 쓰다고 생각해 사용하지 않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약 30초 정도 데치면 쓴맛이 크게 줄어들고 영양은 대부분 유지됩니다. 그 후 잘게 썰어 마늘과 함께 무치거나 두부와 함께 국으로 끓이면 매우 담백하고 좋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오래 익히는 습관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채소를 푹 익혀야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콜라비의 경우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콜라비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열에 매우 약해 장시간 조리하면 최대 70% 이상
손실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얇게 썰어 먹거나 가볍게 무쳐 먹는 것이며, 꼭 익혀야 한다면 찌는 시간은 5분에서 7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볶을 경우에는 강한 불에서 3분에서 5분 이내로 빠르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콜라비를 먹은 직후 바로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 역시 매우 흔한데, 녹차와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안에 포함된 성분이 철분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콜라비의 좋은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콜라비를 드신 후 최소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차나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끼 식사에서 콜라비, 양배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각은 좋은 식품이지만 동시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날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추지 않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특정 식품이 좋다고 하면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콜라비 섭취를 하루 50g 이내로 제한하고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은 생으로 드실 경우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찌거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콜라비에 포함된 비타민 K가 약물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 5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겁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고 올바르게 드실 수 있도록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디까지가 안전한 범위인지 알게 되면 콜라비를 훨씬 효과적으로 건강관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장터에 서서 여러 개의 콜라비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모양을 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둥글고 매끈한 것보다는 약간 납작한 형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형태의 콜라비는 보통 성장 과정이 균형 잡혀 있어 속살이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단맛도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크기입니다. 너무 큰 것은 이미 오래되어 섬유질이 거칠고 식감이 떨어지며 단맛도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것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 영양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크기는 성인의 주먹 정도이며 손으로 잡았을 때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상처나 물러진 부분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잎이 달려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진열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잎을 제거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침 일찍 시장에 가면 아직 잎이 붙어있는 신선한 콜라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잎의 색이 짙은 녹색이고 힘이 있으며 시들거나 노랗게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장 신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르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먹어야 영양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얇게 썰거나 채를 썰어 소금, 참기름, 식초를 더해 가볍게 무치면 아삭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찬 음식이 부담스럽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다면 찌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약 5분에서 7분 정도 젓가락으로 쉽게 들어갈 정도까지만 익히고 너무 물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는 강한 불에서 마늘과 함께 소량의 기름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빠르게 볶아내면 영양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콜라비 껍질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특히 보라색 콜라비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분입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은 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고 완전히 건조되면 밀폐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매일 한 줌 정도를 컵에 넣고 약 9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부어 5분 정도 우려내면 은은한 자줏빛의 차가 만들어집니다. 맛은 부드럽고 자극이 없어 아침에 마시기에 좋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에는 식후 혈당의 변동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충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셔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기준을 직접 적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콜라비를 찾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정보일수록 그 한계와 주의점을 함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콜라비가 속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섭취량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이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50g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익혀 드시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서서히 적응해야 합니다. 콜라비의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가스를 생성할 수 있어 처음에는 약간의 복부 팽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하루 30g 정도로 시작해 며칠간 상태를 관찰한 뒤 점차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할 때 생강이나 향신 채소를 조금 더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콜라비에 포함된 비타민 K가 약물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섭취량을 유지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콜라비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알고 나면 이 평범한 채소를 진짜 내 건강을 위한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혈당 관리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배로 높이는 4가지 조합,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조합, 5가지 흔한 실수,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보의 양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30일 실천 계획을 하나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에는 하루 50g 정도의 콜라비를 생으로 드시거나 가볍게 조리해서 드시면서 본인의 소화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몸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주에는 섭취량을 하루 100g으로 늘리고 여기에 마늘이나 강황과 같은 첫 번째 조합을 더해 보십시오. 식사 후 속이 더 편안해졌는지 장이 이전보다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부터는 잎을 함께 활용해 보십시오. 국이나 반찬에 넣어 드시고 가능하다면 보라색 콜라비를 선택해 껍질을 활용한 차도 함께 시도해 보십시오. 만약 혈당을 측정하고 계신다면 식후 2시간 수치를 기록해 이전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주에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조합을 식사에 나누어 적용해 보십시오. 한 번에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고 한 끼에 1-2가지씩만 적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본인의 변화를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본 장면 중 하나는 똑똑한 분들이 값비싼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사서 드시면서도 정작 집 앞 시장에 있는 저렴한 채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탁 위의 재료가 가장 과소평가된 건강자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성호 어르신을 기억하십니까? 6개월 후 그의 당화혈색소는 9.3에서 7.1로 낮아졌습니다. 따님께서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뀐 것은 제가 아니라 아버님께서 스스로 건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는 습관, 매 끼니의 작은 선택,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가족에게 공유하려는 그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콜라비는 기적의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할 수 있고 쌓이면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내용 중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주변에 혈당이나 만성질환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댓글로 오늘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지 또는 여러분만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준호였습니다. 건강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는 것이 가장 멀리 가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푸파파야를 통해 신장 건강을 개선하고 야간 변효를 줄이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들어 밤에 자주 깨어 화장실에 가느라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한밤중에 서너 번씩 깨다 보면 잠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에는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으며 기운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야간 배뇨와 불면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몸속 요산과 노폐물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건강식품이나 값비싼 수입 제품까지 시도해보았지만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장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요산 수치는 높게 유지되며 수면 또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고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주방에 있는 한 가지 재료 풋파파야입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풋파파야는 일상 식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재료이지만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몸을 지키는 귀한 자연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이 소박한 열매 하나로 요산 수치를 낮추고 야간 배뇨를 줄이며 수면을 개선하고 신장 회복을 돕는 데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풋파파야를 활용한 5가지 조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며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중요한 주의사항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비법도 하나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풋파파야와 한 가지 익숙한 견과류를 함께 활용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인데 실제로 많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이를 통해 변화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쉽고 실용적이면서 효과적인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서 밤중 소변이 잦아지고 요산 수치가 높아지며 오랜 불면으로 이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낮에는 쉽게 피로해지고 밤이 되면 좀처럼 잠들지 못해 뒤척이다가 한밤중에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고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 바로 신장이 과도한 부담을 견디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단백질과 염분이 많은 식습관,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더해지면 신장은 끊임없이 과중한 일을 떠안게 됩니다. 그 결과 기능은 점차 약해지고 혈액 속 노폐물, 특히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쉽게 지치고 수면은 얕아지며 밤중 소변이 잦아지고 심지어 근육까지 점차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과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63 이상에서는 만성 신장질환의 위험이 젊은 층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짠 음식과 육류 중심의 식단 채소 섭취 부족이 이어질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겉으로는 영양이 풍부해 보이는 식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게 모르게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다행인 점은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균형을 되찾을 방법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며 요산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재료가 바로 풋파파야입니다. 이 풋파파야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식재료이면서도 특별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파파인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백질 소화를 돕고 소화기관과 신장의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풋파파야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은 밤중 소변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근육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풋파파야를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맛있게 섭취하면서 신장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가장 간단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풋파파야 활용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개의 평범한 풋파파야만으로도 우리는 요산을 낮추고 밤중 소변을 줄이며 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돕는 건강한 식단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풋파파야 갈비탕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요산 부담을 줄이며 밤중 소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에서도 따뜻한 국물 요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갈비탕이지요. 여기에 풋파파야를 더하면 단순한 보양식을 넘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지혜로운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음식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풋파파야에는 파파인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음식이 몸에 훨씬 편안하게 흡수되고 소화기관과 신장이 함께 짊어져야 할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신장 역시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풋파파야와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맑게 끓인 갈비탕은 콜라겐과 칼슘 다양한 미네랄을 공급해 주어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미네랄 균형이 깨지기 쉬워 근육 약화나 통증을 자주 겪게 되는데, 이때 담백한 풋파파야 갈비탕 한 그릇은 부족한 부분을 부드럽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진 고기 요리에 비해 훨씬 소화가 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조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크기의 풋파파야 한 개를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적당한 크기로 썰고 갈비는 먼저 뜨거운 물에 데쳐 불순물을 제거한 후 함께 넣어 푹 끓여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싱겁고 담백한 맛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간의 생강을 넣어 잡내를 잡고 따뜻한 기운을 더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따끈한 풋파파야 갈비탕을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맛은 물론이고 몸이 편안해지면서 밤중 소변 횟수도 점차 줄어드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받으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요산 수치 역시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값비싼 건강식품에 의존하기보다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따뜻하고 효과적인 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단 한 개의 풋파파야와 담백한 갈비만으로도 우리는 신장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풋파파야 농어탕입니다. 요산 부담을 완화하고 근육 회복을 돕으며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소개한 풋파파야 갈비탕이 뼈와 관절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농어탕은 특히 요산 수치가 높거나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께 더욱 적합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농어일까요? 농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소화가 쉬운 대표적인 생선으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기름진 붉은 고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신장 질환을 겪는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근육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의 회복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에 풋파파야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욱 부드럽고 균형 있게 작용합니다. 파파인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여 소화를 돕고 신장의 여과 부담을 줄여 요산 배출의 압력을 완화해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선을 먹었을 때가 고기보다 훨씬 속이 편하고 가볍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로 풋파파야 농어탕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신선한 농어를 손질하여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풋파파야는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함께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에 생강을 조금 더하면 비린내를 잡고 따뜻한 기운을 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간을 최대한 담백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장이나 소금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신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맑은 풋파파야 농어탕은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수면이 더욱 깊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피곤하고 근육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한 개의
풋파파야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어 한 마리로 우리는 요산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지키며 깊은 잠까지 돕는 건강한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세 번째 방법은 희석한 풋파파야 주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국이나 찜, 요리뿐만 아니라 풋파파야는 간단한 음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주스 형태가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착즙 과정에서 풋파파야에 들어있는 파파인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비교적 온전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소화를 돕고 위와 신장의 부담을 줄이며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부터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식사를 충분히 했는데도 계속 피로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이는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와 염증이 신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적절히 희석한 풋파파야 주스를 마시면 몸의 열을 완화하고 혈액을 정화하며 요산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이 줄어들고 체내 균형이 회복되면 밤중 소변이 감소하고 수면의 깊이 또한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풋파파야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깨끗이 씻은 뒤 갈아서 즙을 내고 여기에 따뜻한 물을 더해 한 부분의 즙에 세 부분의 물 비율로 희석합니다. 기회에 따라 꿀을 몇 방울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섭취하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너무 진하게 마시지 않는 것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하루에 한 컵 약 100에서 150ml 정도를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적절하며 잠들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학 성분이 들어간 음료 대신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만든 한 잔의 풋파파야 주스가 더 저렴하면서도 몸을 편안하게 하고 신장을 보호하며 숙면까지 도와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박하면서도 값진 선택이 아닐까요? 네 번째 방법은 삶은 풋파파야에 참깨 소금을 곁들여 드시는 방식입니다. 저녁 식사로 부담 없이 즐기면서 신장을 가볍게 하고 밤중 소변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따뜻한 국물 요리와 음료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가장 소박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삶은 풋파파야에 볶은 참깨를 더해 먹는 이 방식은 조리 과정이 간단하면서도 신장 건강에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이 음식이 특별할까요? 그 이유는 조리 방법에 있습니다. 물에 삶는 방식은 풋파파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비교적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음식 자체를 매우 담백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소화 기능 또한 함께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고 부담이 적은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부드럽고 가벼운 음식은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신장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풋파파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의 움직임을 도와주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에 참깨를 더하면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까지 함께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조합은 근육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혈중지방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신장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식단이 단순해질수록 몸이 더 편안해지고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이 점이 이 음식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풋파파야의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소금을 약간 넣은 끓는 물에 몇 분 정도만 살짝 삶아줍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않아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깨는 미리 볶아 곱게 빻은 뒤 소금을 조금 섞어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풋파파야를 참깨 소금에 살짝 찍어 먹으면 고소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속이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음식은 특히 저녁에 드시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신장이 밤에 과도하게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어 자연스럽게 밤중 소변 횟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수면이 한층 깊어지고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개의 풋파파야와 부엌에 있는 참깨만으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몸을 회복시키고 신장을 보호하며 숙면까지 돕는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박한 음식이 우리 건강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5번째 방법은 풋파파야 마른 새우탕입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몸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며 편안한 수면을 돕는데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갈비탕과 생선탕, 그리고 삶은 요리까지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같은 국물 요리이면서도 더욱 가볍고 부담이 적은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풋파파야와 마른 새우를 함께 끓인 맑은 탕입니다. 이 음식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른 새우는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붉은 고기에 비해 훨씬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 유지와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매우 부드러운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근육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풋파파야를 더하면 전체적인 소화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풋파파야에 들어있는 파파인 효소가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하여 흡수를 돕고 그 과정에서 소화기관과 신장의 부담을 동시에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음식을 드신 분들은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편안하며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점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조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풋파파야 한 개를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마른 새우는 따뜻한 물에 약 15분 정도 불려 부드럽게 만든 후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먼저 새우를 넣고 끓이다가 풋파파야를 함께 넣어 익히고 가는 최대한 담백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에 따라 파나 향채를 약간 더해 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풋파파야, 마른 새우탕은 새우에서 우러난 은은한 단맛과 풋파파야의 부드러운 식감이 어우러져 자극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로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몸은 부드럽게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수면이 한층 깊어지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피로감이 줄고 몸이 한결 안정되며 움직임도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풋파파야와 마른 사우만으로도 신장을 보호하고 요산을 안정시키며 숙면까지 돕는 따뜻한 한 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건강 습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풋파파야는 분명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고 아무렇게나 섭취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식재료를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하여 오히려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거나 때로는 반대로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루에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풋파파야가 신장에 좋다고 알려지자 많이 먹을수록 요산이 더 빨리 낮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풋파파야에 들어있는 파파인 효소는 적당량일 때는 소화를 돕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부담이 몸의 피로를 더욱 악화시키고 신장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소량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풋파파야를 생으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분들은 신선함을 이유로 생으로 무쳐 먹거나 샐러드 형태로 드시기도 합니다. 물론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위를 차게 하고 소화장애나 복부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풋파파야는 자극적인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 위화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이나 찜 삶는 방식 또는 희석한 주스 형태로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조리할 때 간을 지나치게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 짠맛에 익숙한 분들은 어떤 요리를 하든 소금이나 간장 각종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있어 염분은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음식이 짜질수록 혈압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신장의 손상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풋파파야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늦은 시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일부 분들은 저녁 늦게라도 조금 더 챙겨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늦은 식사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배뇨 횟수가 증가하여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미 수면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사 시간까지 잘못되면 불면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섭취하여 몸이 충분히 소화하고 휴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풋파파야를 약물의 대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일부 분들은 풋파파야를 꾸준히 섭취한 후 증상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느끼면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풋파파야는 어디까지나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일 뿐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만약 약을 중단하면 신장 질환이 다시 악화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이어가면서 식단을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풋파파야는 매우 유익한 식재료이지만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양으로 섭취에 취할 때에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풋파파야 외에도 어떤 생활 습관과 주의사항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조금 더 중요한 생활관리와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풋파파야를 활용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요산을 낮추며 밤중 소변을 완화하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풋파파야 외에 내가 일상에서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풋파파야는 분명 도움이 되는 식재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결국 전체적인 생활 습관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담백한 식습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장되는 것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간장이나 각종 조미료의 사용을 점차 줄이고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입맛을 내려놓는 대신 오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충분히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다고 해서 단백질을 완전히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지며 몸 전체의 활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적은 단백질. 예를 들어 농어와 새우, 닭가슴살, 두부와 같은 식품은 비교적 노폐물 발생이 적어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물 섭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나누어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쌓이고 반대로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지 못해 몸이 붓거나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섭취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가벼운 운동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걷기를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꾸준히 실천할 경우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밤중 소변이 줄어들며 요산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의 김영수 어르신은 과거 밤마다 5번에서 6번씩 화장실을 오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깊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식습관을 바꾸고 일주일에 2-3번 식단에 풋파파야를 포함시키며 염분 섭취를 줄이고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김영수 어르신은 밤중 소변 횟수가 1-2번으로 줄었고 수면이 훨씬 깊어졌으며 아침에 느끼는 피로도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값비싼 약이나 보조제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안전 수칙도 있습니다. 위궤양이 심한 분들은 풋파파야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를 자극하여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분들은 덜 익은 풋파파야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생으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중증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투석을 받고 있는 분들 혹은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풋파파야는 분명 가치 있는 식재료이지만 식습관과 운동생활, 리듬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올바른 조언과 작은 생활 변화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풋파파야의 활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 매일을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을 이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푸파파야를 통해 요산을 낮추고 밤중 소변을 줄이며 더 깊은 잠을 돕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비탕과 생선탕 같은 따뜻한 국물 요리부터 삶아서 간단하게 먹는 방법, 그리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희석 주스까지 각각의 방식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건강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속에 이미 가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개의 푸파파야도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식재료가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값비싼 것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것이 우리 몸에 더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푸파파야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진정한 건강은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생활 습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밤중 소변으로 잠을 깨지 않고 아침마다 피로에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는 이미 여러 번 시도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병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언제든지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 따뜻한 푸파파야 요리를 더하고 음식의 간을 조금 줄이고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시고 몇 주 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신장 건강으로 고민하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그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오늘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매 끼니를 감사히 즐기고 편안한 잠을 누리며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깊은 잠, 그리고